여태까지 무엇을 했나를 갖다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본론은 3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루어졌고 1권에서는 막스가 어떻게 잉여 가치가 생산되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주로 직접적 생산 과정에, 그러면서 이제 물론 생산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잉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기 때문에 일단 상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분석하는 틀로. 그리고 이제 막스의 가장 중요한 그 점이 하나가 이제 그거죠. 이제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똑같이 다른 상품하고 똑같고 이중적으로 구성된 그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노동력이 투하되면서 기존의 생산수단이랑 결합되면서 새로운 잉여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갖다가 쭉 서술을 하고 있고, 영국의 어떤 경우를 갖다가 특수한 경우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일반적인 법칙을 계속 도출해내는 거죠. 도출해내면서 결국 자본주의에서 잉여 가치는 새로운 생산되는 어떤 상품의,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 말하자면 우리가 죽은 노동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럼 뭔가 하면은 벌써 노동이 체화된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가방들, 저 난로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단들, 거기다가 새로운 가변자본, 노동력. 보통 이제 보통 불변자본을 컨스탄트라고 C라고 표현하고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보통 V로 표현해요. 여기다가 잉여 가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합을 통해 갖고 가변자본이 새로 만들어낸 가치, 잉여 가치. 이 세 개를 섞은 게 새로운 상품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심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죠? 고전학파, 특히 스미스하고 리카르도한테는 불변자본의 개념이 없어요. 불변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이 축적돼가지고 거기서 가치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과잉 생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불변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번 경제가 끝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경제 우리가 이 293에 산다면은 12월 31일이 끝나면은 또 다 새로 사다. 새로 시작하는 게 경제가. 근대 경제학 체계를 보면 그렇다. 경제 원론을 그렇다. 이 개념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감가상계라는 개념도 없고 불변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상품의 가치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리카르도의 어떤 넌센스라고 그러는데, 포도주 넌센스. 포도주를 갖다가 그건 얘기했죠. 상품의 가치가 투하된 노동의 양하고 비례한다고, 시간하고 비례한다는 건데, 리카르도의 이제 중요한 태제인데,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리카르도가 풀지 못했던 게, 포도주는 한번 담을 때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5년 된 거랑 20년 된 거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 거야. 근데 15년 동안은 노동력이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통 속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자기 이론으로 보면은 두 개가 가격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불변자본에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포도주를 넣은 통이라든지 온도도 맞추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 불변자본에서 상품으로 새로운 가치가 이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야. 이제 리카르도 그걸 알지 못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 가변자본, 그리고 잉여 가치가 합쳐진 이걸로 이제 얘가 되게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분석이 되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부위가 항상 잉여 가치를 만드는 거고, 이전에는 벌써 잉여 가치가 실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일부 가치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 가치율이다, 얼마만큼 착취되느냐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빼고 전체 부위에서 잉여 가치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잉여 가치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집니다. 이거는 벌써
죽은 노동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거예요. 벌써. 그렇지만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산할 때마다 그 일부가 상품의 가치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르도나 스미스한테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옛날에 국가들끼리 막 경쟁력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재밌게 나타나는 게 이 일본 애들이 어떤 식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줬나 하면은 토요타 자동차가 기계가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태리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기계 감가상각 기간이 25년, 30년이야. 근데 토요타는 10년이에요. 당겨준 거예요. 그럼 10년 후부터는 기계가 얼마야?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니까 자동차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되면은 G7이나 G5 재무부 장관 회의를 하면은 막 이태리나 프랑스 이런 소형차를 갖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장관들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 감가상각 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망가뜨려라. 그래서 빨리 망가뜨리고 없어지면은 망가지는 게 아니지. 계속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장부상에는 영원인 거예요. 영원히. 세금이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3일 빌딩 무너질 때 장부 가격이 0원이었잖아. 1원인가 그랬잖아. 토지 가격이 있어도 건물 가격은 전부 감가상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1푼도 안 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 건물 주인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주한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이 그냥 싹 줄여져 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개념이 그렇게 그래서 자본론 이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자본론 이거는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 세세하다 그러는 거 정신이 없고, 솔직히. 그래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이게 이제 그 상품의 가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일부분에서는 이거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노동 시간. 노동 시간을 갖다가 왜 그런가 하면 생산력의 발달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시간당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왜 자동차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한 대 만들려면 막 여러 명이 모여갖고 난리 다녔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대도 못 만들었지. 지금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대도 더 만들 수도 있거든.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생산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다는 것은 농민 한 명이 더 많은 걸 생산하는 시간당.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도입되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력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거나. 그래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의 도입, 조직을 갖다 제로 개편하는 거. 그리고 또 노동자로 하여금 가변 자본이죠. 가변 자본이 새로운 잉여가치를 만들잖아요. 이 가변 자본으로 하여금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 불변 자본에 대한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포드주의에서 자동화되고 이랬을 때 이 가변 자본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집중력이 높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변 자본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막 노동력이 막 남아들고 이럴 때는 죽어나가 엎어지고 또 금방 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로 관리를 안 하다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숙련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기기에 적응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가변 자본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갖고 포드주의가 막 도입된 후부터 심리학이라는 게 미국 대학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심리학이 돼갖고. 그래갖고 인본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막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실험이 돼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호손 공장의 실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조명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땐 별걸 다 해요, 진짜. 별걸 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전구가 발명되면서 인공 조명이 발견되면서부터 노동이 24시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밝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노동의 집중력에. 그래가지고 이 밝기를 갖다 하려고 이제 노동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전문가들이 와갖고 우리가 인공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거다. 응? 그렇지만 아무런 개의치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하고 노동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했겠죠. 관찰을 했겠죠. 노동자들이 그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생산량이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면 높아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건들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거는 거죠. 뭐 보너스 시스템. 보너스를 하려면은 뭐가 중요하죠? 표준화된 생산량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만들든지 더 적게 만들든지 하죠. 그래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소위 과학적 경영이라 그래갖고 이 기기에서는 노동자 몇 명이 붙었을 때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정해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그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거야. 아, 이 기계 하나에서 1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몇 개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알고 있죠? 그럼 재료를 갖다 창고에서 쌓아놓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래서 6개월분, 3달분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게. 주문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갖고 이제 옛날에는 중구난방이었겠죠. 근데 이제 과학적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생산시설을 늘리려면 기계 한 대 더 들어야 되면 8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더 팔아야 되고 이런 계산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하고 그 포드하고 이 그 테일러지즘이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장의 직접적 생산 과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르크스는 거기까지는 몰랐죠. 마르크스는 어디까지 하냐면 전기가 도입돼 가지고 엄청난 대공장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자본론에 나오죠. 그 왜 전기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 맨 처음에 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방적기, 방직기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산업혁명 당시에 방직기를 보면 집채만 해요. 왜? 아직 기술이 발달 안 하지 않으니까 그 면화나 양털을 넣어갖고 빼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거 옷감 나오면 죽 빼가지고 또 염색은 가서 발로 밟고 있고 막. 그래갖고 옛날 재밌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직업이 또 유럽 애들이 이름 많이 직업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농이나 아니면 그저 이런 머슴이나 노예 출신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이름도 없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공장에 들어와서 새로 일을 하면은 지금 맡은 일이 직업이 되는 거야. 직업이 이제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가장 긴 이름이 나온 뭐죠? 옷감을 들판에 넣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막 그 이름이 20몇 자예요. 거의 인디안식의 이름이네.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 직업이 그건 거지, 직업이. 근데 그거를 갖다 독일어로 쓰면은 그 읽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새 유명한 독일 축구선수 슈타이거라고 있다고. 슈바인이 돼지고 슈타이가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얘는 도살장에서 돼지를 끌어올리는 사람. 슈바인 슈타이거라고. 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죠. 많은데, 아무튼,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학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생산력이 폭발적인 증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전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기가 왜 중요했겠어요? 옛날에 증기기관으로 아무리 해도, 아시죠? 그 증기기관차가 70 몇 킬로까지 났대요, 최고 속도가. 근데 전기로는 지금 거의 400km까지 나죠. 그리고 이제 힘이 좋으니까 전기는 한번 딱 접속만 하면 아무리 큰 공장이어도 중간중간에 기계만 설치하면 다 돌아가죠. 전기관은 생각을 해도 그만한 기계를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전기가 발명되면서부터 공장의 규모가 상상을 커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로 커진 거죠. 옛날에 봉건시대 때가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거 못 짓죠. 그 큰 건물을 져봤자 그 전기 때문에 아예 봉건 시대처럼 그냥 그 횃불 켜는 건 몰라도 아파트용 그런 집은 못 짓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관 자본은 일본에서는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에는 뭐 자본주의는 상품으로 이루어진 거고 결국은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고 사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장에 갖고 와서 교환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게 자본주의예요. 상품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력밖에 없고 노동력이라는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듣고 계속 시장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 이제 여러 가지 원리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다 보면은 전체 자본에서 불변 자본의 비율이 커지는 거죠. 자꾸 지금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서 한 번 들어갈 때는 엄청난 큰 자본이 필요하고 그 대신 노동력은 점점 생산 과정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잉여가치를 누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잉여가치가 소비가 다 안 되죠. 소비가 될 수가 없죠. 왜? 그걸 자본가들이 다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럼 재생산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모순들이 자본주의 법칙 내에 있다는 게 이제 이 공식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막스는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구체와 일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죠. 그 법칙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설명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이제 일반과 구체와 추상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하여간 그럼으로써 이제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법칙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부분, 이게 만들어진 부분이 막스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걸 갖다가 하나는 일부분, 이거는 그 생산 수단을 생산재를 만드는 데고 이 부분 해갖고 이거는 소비재를 만드는 데. 그러니까 보통 자본주의가 생산재하고 소비재로 이루어지잖아요. 생산에 필요한 상품 그리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상품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루어졌겠죠. 똑같겠죠. C고 여기 또 V고 M고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서로 왜 생산재 부분에서 만든 거는 여기서 사가야 되죠. 그래 생산재를 갖다가 대체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든 소비재는 여기 가변자원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잉여가치 일부분을 가져가는 자본가도 먹어야 되죠. 서로 맞교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축적이 만들어지는가. 확대되는가. 계속 생산이 확대돼서 생산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밝힌 게 자본론 이거네요. 유통 부분이죠. 유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자본을 축적할 가능성을 이제 밝힌 책이 이건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제가 잠깐 정리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자기가 지금 분석하는 사회가 외부로부터 소외돼갖고 닫혀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또 이 사회에는 순수한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자본가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른 계급이나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주 순수한 보통 이런 걸 갖다가 막 막스나 이런 사람들의 표현을 쓰면 벌거벗은 상태라 그러는데 한 사회가 그냥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사회. 또한 생산력의 발전도 없으며 유기적 구성과 착취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러한 과정은 막스가 확대재 생산을 수학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내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북구 스웨덴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봉건대적인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아직 순수한 자본주의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순수한 자본주의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막스가 이런 거를 갖다 얘기했지만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자신은 너무도 잘 알았죠. 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업은 구조가 되거든요. 그 실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거든요. 물론 예비군이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막스도 알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수학식으로 자본주의가 확대된다는 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모든 구체적인 거는 이제 논의에서 제외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교조주의적으로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 소련 사회 같은 경우 있죠. 자기들끼리 닫혀진 사회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해갖고 사회주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드는 게 농업이니까 1차 산업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착취해 가기 시작한 거죠. 착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과정을 보면은 산업화를 위해서 농촌에서 엄청난 과잉 착취, 초과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가정하에 막스는 자본주의 생산을 생산재와 소비재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의 가치 공식에 따라 각각의 부분을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이제 이게 유명한 막스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 숫자는 가정한 거예요. 막스가 만들어낸 거. 이것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막스가 이거를 할 때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이게 첫째, 둘째 해가 계속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뒤로 아무리 가도 어느 정도는 계산 가능하게 나중에 되면 분수 나오고 난리지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1000V 플러스 1000M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잉여가치율은 100%인 거예요. 가변자분이 1000일 때 잉여가치가 1000이죠. 그러니까 양 부분에서 그거는 1000이고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4000하고 1500의 그 고정 불변 자본이 들어갔죠. 5500에. 그것보다 다음에는 확대되려면 더 만들어내야 되겠죠. 당연하죠. 지금 투하항보다 더 만들어내야 되죠. 더 만들어내고 또 더 만들어내면 어때요? 불변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두 개 섞은 게 늘어나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도 늘어나야 되겠죠. 왜? 생산력이 똑같으니까. 그럼 또 얘들이 늘어나면은 또 뭐예요? 얘들이 먹어야 돼? 소비재가 또 더 생산이 돼야 되죠. 이런 연쇄작용이 있는 거예요. 연쇄작용.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아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 마찰 없이 계속적으로 스무스하게 벌어져갖고 수학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학식으로는 풀어요. 수학식으로는 푸는데 이제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제 조건이 하나만 수학식은 그렇잖아요. 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리는 것은 전제 조건 하나만 변해도 그 수학 공식은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세계 확대 재생산 조건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 돼요. 별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두 번째 조건 전체 일부분의 모든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이거보다 커야죠. 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생산되죠? 그러면 소비된 생산되보다 당연히 커야지 다음에 확대 생산이 일어나죠.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단순한 그 대수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막스가. 그래서 쭉 그걸 해결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심각해지죠, 여기서. 이거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까처럼.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그 로자 같은 경우는 이게 막스가 단순하게 확대 생산을 수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현실에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막스는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너무 단순화시켰지, 막스도 이제 이거를 갖다 계속 쓰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왜 되게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법칙을 만들었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론 이론에는 그 부분이 시도가 되다가 계속 멈춰버려요. 계속 멈춰버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되게 금생산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재도 아니고 소비재도 아니고 금생산이 뭐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서드 세 번째 그러면 금생산자는 또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쓰다가 말아요. 끝까지 안 해. 해결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이 학자가 굉장히 예리했던 게 딴 사람들은 거기에 언급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지 보고. 근데 로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막스가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뭔가를 막 계속 한다 그러다가 말았을까, 멈췄을까. 그래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많이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자가 상당히 막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갖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갖고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돈 받아갖고 앵겔스한테 돈 받아갖고 저기 북아프리카로 휴가를 떠나거든요. 휴가를 떠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자본론 이권의 많은 부분은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갖고 들어가면은 다들 지루하고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스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막스의 이론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교조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한 지역 내에서 자본주의가 확대 재생되는 데 갖고
새로운 사회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이행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거죠. 환상을 심어준 거죠. 그 너무나도 이제 보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탈린주의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막스주의의 가장 이 교조적으로 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식화되고 교조주의적입니다. 교조주의.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 하나도 안 보이죠. 인간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인간은 당연히 소비, 생산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낙용되면은 그 레닌을 갖다 철저한 포드주의자로. 테일러주의자. 그러니까 스탈린은 더 했고. 왜?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해갖고 뭔가 이렇게 무정부성 때문에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산업화를 시켜서 계획한다는 건 뭐죠? 이 공장에서 바퀴가 200개가 만들어져야지 저기서 그 자동차가 20대에서 생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바퀴를 만드는 고무, 이런 거 다 정했으면 노동자 1시간에 몇 개 만드는 게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그럼 그냥 명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연구되는 게 한때는 이런 것들이 연구됐죠. 당, 그리고 또 그 공장 차원의, 그리고 또 노동자. 이 세 단위가 생산량을 누가 결정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그 직접 하는 자주관리 제도가 있고, 대부분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거의 당에서 결정을 해갖고 일방적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예요? 완전한 기계. 완전한 기계죠. 완전한 기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뭔가 하면은 훨씬 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소련 사회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그 전에 훨씬 더 노동에 대한 통제가 훨씬 더 심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했고, 소련에서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고, 후르시초프부터. 이미 그때 벌써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론적으로 거의 뭐라 그러죠? 이론적으로 거의 레닌이나 이런 이론들은 거의 폐기된 상태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굉장히 오래.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보수적인 데도 없어요. 옛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물고 있죠. 근데 막스를 갖다 변증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스의 이론 자체가 너무 교조적으로 이해된 일부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도 지금 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충분히 오류라는 걸 알 텐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자꾸 늘어져.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이라는 게 현재를 지키자는 거거든요. 상당히 컨서바티브한 거죠. 컨서바티브한 거고. 뭔가 이렇게, 막스는 실질적으로 변증법주의자인데, 현실을 갖다 이렇게 계속 이해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스탈린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1910 혁명을 잡았을 때 벌써 사회주의가 된 거야. 근데 자본주의 초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됐는데 자기들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코뮤니즘, 소셜리즘, 넘어가야 되는데 코뮤니즘으로. 이게 넘어갈 기미를 안 보여줬죠.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발전된 사회주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단계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어떤 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주의고, 어떤 게 그거보다 발전된 사회주의고, 어떤 게 코뮤니즘인지, 그거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왜 얼마 전에 코뮤니즘이라는 책이 나왔죠. 뭐 어디 거기 수유연구소인가? 그 책을 쭉 읽어봐도 굉장히 그건 철학적인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코뮤니즘이 어디 있느냐, 실질적으로. 뭐가 구체적으로 코뮤니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대신 단 몇 개만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징후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뭔가 하면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생산력.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대로 일을 하면은 되고, 그리고 가져갈 만큼 가져가면 되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획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하면은 지금 인구가 몇 명이고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니까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면 된다. 그 대신 그게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건 사회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스스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보고 아파트 하나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120평짜리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그렇지만 나는 한 20평, 15평짜리면 충분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대부분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 게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과연 이제 막스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도 그냥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구조가 인간의 어떤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인간의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게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실적 거짓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지금 뭐 여기서 내가 나가를 밀려나가지 절로 나가겠어요? 이게 사회 구조면 그렇죠. 자기가 사회 구조가 있으면은 자기가 행동해야 될 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틀대로 행동 안 해도 되죠. 틀 안 해도 되죠. 꼭 자기가 노동력 있고 있다 그래 노동을 하는 사람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지 빌어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획일화된 어떤 동원 수단, 그러니까 생산력을 발달시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생산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런 데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혁명 그러면 반대파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 아니거든요. 혁명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복수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들이, 무슨 걔들도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고, 걔들도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가장, 계급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엄청난 폭력적인 집단을 갖다가 부수고 지들이 권력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 봉건 왕조들 얼마나 진짜 잔인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끝났잖아요. 내가 딱 태어나 웬만한 일이 없으면 나의 운명은 변하지가 않죠. 신분사였기 때문에. 부르주아시들은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생산력을 발달시키는 그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자본가들의 역사적 사명이었거든요. 파이오니아다 너희들. 생산력을 계속 발달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력이 심하게 발달하면 더 이상 너희들은 자본가로서 자본가로서의 어떤 직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 자본가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어떤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가들이라는 거는 그런 이상한 식으로 돈 버는 자본가들이 아니에요, 막스한테. 그래요. 캐피탈리스트라니까. 돈을 가진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얘기 축적돼야 되고 계속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가 인격화된 게 자본입니다. 그대로 안 하면 더 이상 자본가로 활동을 못 하죠. 망해버리죠. 이윤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남보다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기업이 그런 거를 갖다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하는 게 자본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막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가 그러면 이제 막 무슨 도둑놈. 우리나라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르크스의 자본가를 이해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르크스의 자본가는 자본의 논리를 인격화하고 자본의 논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야지 자본론이 읽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은 한쪽으로 억압도 하지만 또 다른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그래서 자본의 일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컨설턴트한테 가가지고 자본가가 왜 컨설턴트 얘기가 이거예요. 자본가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자기한테 물어볼 때 가장 많은 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노동자들 투쟁을 갖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흔히 얘기되는 자지만 노동자들의 투쟁 자체가 생산력 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줬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발달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계급 투쟁이라는 게 결국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계급 투쟁이 날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공장 차원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CC도 훨씬 더 중요한 계급 투쟁은 공장도 있지만 문화적인 거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떤 식으로 소비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이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 이 좌파들한테는 그런 거는 별로 그냥 강단에서만 얘기되지 커다란 운동으로서는 아직 그런 큰 물결을 갖다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